자. 해도 돼요. 네. 이거 안 뜯기는 거. 그 그림은 답이 저기 있습니다. 했어요. 오늘은 8월 26일이고요. 저는 구예은이고 주제는 AI입니다. AI가 생각보다 복잡해가지고 조사를 만족스럽게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해서 만약에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나 제가 잘못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AI의 원리, 그러니까 역사와 그 원리, 그리고 이 AI로 어떤 일들을 현재 발전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AI를 이제 개발하거나 아니면 관련이 있는 기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I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한 게 되게 AI가 최근에 생긴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956년에 1956년에 과학자들이 지능을 가진 기계에 대한 회의를 했나 봐요. 그게 다트머스 회의라는 회의였는데 거기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처음 했고 지금 딥러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인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이 그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인공신경망을 구현하기에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부족했고 컴퓨터 성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개념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등장한 다음에 처음으로 나온 칸토야 그만해. 왜요? 발목을 자꾸 핥아요. 한토 이리 와. 너무 차가워서 집중해. 한토 이리 와. 왜 따로? 앉아. 너도 앉아. 나 갑자기 위에서 깜짝 놀래. 아니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듣나 그렇지. 어디요? 처음으로 등장한 인공지능은 규칙 기반 인공지능인데 원래 프로그램이 저희가 흔히 이제 프로그램이랑 인공지능의 차이가 프로그램은 입력한 대로만 나오잖아요. 알고리즘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고 입력을 딱 하면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데 이것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초기의 인공지능은 if then이라는 그런 규칙을 따랐는데 어떠한 그런 조건이 주어지면 이렇게 행동을 해라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어야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그렇게 이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면 건너지 말아야 한다. 뭐 푸른 신호등은 뭐 건너라 이런 식으로 그 규칙을 다 입력을 해줘야 그대로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라 이제 우리가 하는 행동 양식이나 입력하는 그런 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대했던 것보다 효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동안 인공지능이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나온 게 머신러닝이라는 건데 이거는 초기에 나온 이제 규칙 기반은 사람이 다 입력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해주면 기계가 알아서 이제 학습을 하고 그 데이터 속에서 규칙과 패턴을 찾아내는 인공지능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랑 강아지 사진을 막 수십만 장 제공을 해주고 이거는 고양이, 이거는 강아지 이렇게 말을 데이터의 정답을 얘기를 해주면 그 나중에 기계가 이제 규칙을 찾아내서 이렇게 생긴 거는 고양이고 이렇게 생긴 거는 강아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식의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한 게 딥러닝인데 이게 위계가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이 제일 상위 개념이고 하위 개념이 머신러닝, 그것보다 머신러닝의 일부인 딥러닝이 있는데
이 딥러닝은 2010년대에 나온 개념이고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다층 구조의 신경망이 있고 인공신경망이 다층 구조고 머신러닝과 똑같은 원리이긴 하지만 중간층 노드가 있어서 여기에 되게 함수 값을 입력 값을 주면 이걸 함수로 변환해서 알아서 학습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쪽 부분은 책을 읽어봤는데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머신러닝과 비슷하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정답을 알려주면 거기에 대한 학습을 하는데 머신러닝은 사람이 중간중간 오류가 발생을 하면 수정을 해줘야 했지만 딥러닝은 그렇지 않고 기계가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계 번역이라든지 알파고가 이 딥러닝의 사례여가지고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약간 사람이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주면 알아서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얻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자면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많은 개수의 다이얼을 가진 구조물과 비슷하다고 해요. 각각의 다이얼이 이제 뉴런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원하는 출력 다이얼이 원하는 출력치가 나오도록 이제 가중치를 조정을 한다고 해요. 약간 입력 데이터를 넣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넣으면 이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이제 다이얼 값을 그 신경망이 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다이얼은 가장 작은 그런 가장 작은 그런 데이터에 대한 조정, 뭐 두 번째 다이얼은 큰 데이터에 대한 좀 조정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답과 이제 점점 맞춰가는 입력된 데이터를 이제 주어진 답과 점점 맞춰서 나중에는 그 답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이 딥러닝의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이렇게 알고리즘만 있어서는 될 게 아니고 빅데이터랑 또 그 파워 컴퓨팅이라고 하는 GPU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되게 많은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데 이 빅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처리하고 분석을 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이 빅데이터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양만 많아서는 안 되고 속도도 되게 빨라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게 수집이 될 수 있어야지 효용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가 있고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데 정형 데이터는 그 형태가 정해져 있는 숫자와 같은 데이터이고 비정형 데이터는 음성이나 화면 뭐라 해야 되지? 이미지 이미지와 같은 그런 형태가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인데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서는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있어야 자율주행이라든지 음성인식이라든지 보안 프로그램에 사용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워 컴퓨팅 GPU도 되게 중요한데 GPU가 중요한 이유는 인공신경망이 대규모의 병렬 연산에 적합한 구조라고 해요. 인공신경망이 이제 단순 계산? 수많은 이제 망들이 단순 계산을 한꺼번에 되게 많이 처리해야 하는 구조여가지고
이 GPU가 되게 중요한데 이 GPU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이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CPU처럼 성능이 하나하나의 그런 코어가 성능이 좋진 않지만 이제 붓으로 한 군데만 계속 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인공신경망하고 되게 적합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되게 이 GPU에 많은 시장에서 되게 유망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CUDA라는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의 등장으로 병렬 연산이 필요한 대부분의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CUDA가 되게 나오면서 이거를 많은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채택을 하고 있어서 AMD라든지 다른 GPU는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GPU 말고도 또 오픈소스를 채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는데 이 오픈소스가 어찌 보면 뭐 기술을 노출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오픈소스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이 분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수많은 이용자가 이 오픈소스를 사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야 자체가 발전을 하는데 오픈소스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활용을 어떤 부분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체스라든지 바둑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었는데 체스는 이미 1997년에 IBM의 딥블루라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가지고 체스 챔피언을 이겼다고 하는데 이게 초반에는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체스의 정석대로 하다가 중반엔 말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2억 개인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고 이렇게 말을 움직이면 어떤지 이런 거를 다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보고 최선의 수를 놓으면서 체스를 이미 세계 챔피언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바둑은 2016년에 잘 아시겠지만 알파고가 이미 이세돌을 이기게 됐는데 알파고 같은 바둑은 체스랑 달리 이제 판이 너무 커가지고 게임을 전체를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하지는 못하고 몬테칼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모든 경우의 수가 아니고 그 중에 몇 개만 이제 따져보고 그거 안에서 이제 어떻게 돌을 이제 두어야 하는지를 계산을 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한 4가지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신경망이 4가지의 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사람이 만든 기보를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곳에 놓는 게 좋은지를 보기도 하고 또 뭐 강화라고 해가지고
그 인공지능 이제 바둑 프로그램끼리 두고 잘 둔 프로그램에 그런 수에다가 점수를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망도 있고, 되게 4가지의 이런 망을 다 거치면서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세돌을 이기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알파고는 이미 알파 제로가 나오면서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 2번째 분야는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을 처음에 이제 좀 우수하게 그나마 좀 자율주행차다운 걸 개발을 한 게 가리파 그랜드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나 봐요. 그게 어떤 기업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제 좀 기술이 괜찮은 사람이나 뭐 팀을 발굴을 하기 위한 대회 같은데, 여기서 세바스찬 스론이라는 사람이 좀 우수한 성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코스를 이제 제일 먼저 완주를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게 머신러닝을 활용했다고 해요. 이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뭐 운전을 가르치는 것처럼 장애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이런 거를 수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 사람이 구글에 합류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2009년에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 되게 약간 위험할 경우에는 되게 큰 문제가 생기는 분야잖아요. 사람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뭘 계산을 잘못한다든가 하면. 그래가지고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센서로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GPS로만 하게 되면 터널이나 이런 곳에 들어갔을 때 되게 GPS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상세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센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변으로부터 이 센서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일단 레이더가 있습니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쏘아 올려서 물체에 반사된 반사파를 측정을 해서 주변 환경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레이더의 장점은 속도가 되게 빠르고 물체를 악천 후 약간 비 많이 와도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정밀하지 못하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작은 물체는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라이다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이다는 레이저 빛을 반사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거를 측정한다고 합니다.